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고소장을 냈고요. 최고 상급자 포함해서 지휘 라인을 엄중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신고하고 바로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성추행 가해자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네. 또 어제 유족들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생전에 다른 상관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그 은폐 의혹에 연루된 간부들 가운데 과거의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도 있는 이런 사건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군내 특유의 어떤 그 상명하복 문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성추행을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 부분이 또 내부에서 이제 그 밖으로 불거지게 될 경우에 지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되게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 덮는 사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에도 한번 군내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으로 크게 한번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진급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대책도 이미 그때 내놨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침이라도 준수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었겠냐. 그다음에 또 그 수사, 인사, 그 감찰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방관했을 경우에 이를 네. 처벌하는 규정을 두겠다고 원래 군에서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사실 안 지켜지는 겁니까? 그게 근데 입법으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입법으로, 그러니까, 예. 그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사법원을 좀 군사법원의 관할 범위를 좁히거나 아예 군사법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도 아마 군사법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해서 군사법원을 법 개정으로 폐지하는데 물론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위헌 예.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이른바 군내 그 어떤 보안과 관련된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 사건들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수사건이 재판을 하는 게 이렇게 이 끼리끼리 봐주기 네. 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걸 추진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 쪽 의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윤한웅 의원인데 윤한웅 군 출신이죠. 예. 윤한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건 지휘권 행사 차원에서 그 부분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폐지는 안 된다. 뭐 그리고 개정도 사실은 그렇게 개정하면 민간 법원이 사실상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이 확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왜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해당 범죄가 군의 보안과 관련돼서 기밀이 이른바 일반 법원이나 대중에게 예. 공개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인데 성범죄가 무슨 군사기밀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외에 일반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90% 이상이 교통범죄 관련 사건들이에요. 음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사정을 보더라도 이제 네. 적어도 군사법원이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시에서만큼은 군사법원에서 관할 범위를 군 관련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에 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손봐야 될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과거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요. 지금도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윗선의 이 사망 사건을 보고할 때 성추행 의혹이 빠졌다는 거고요. 성추행 이 신고 묵살하는 동안 회유도 있고 이러는 사이에 군에서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군 내부의 폐쇄성이라든지 또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이런 좀 유계질서 그리고 이제 인사고과의 군 내부에서 어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면 네. 이제 인사고과 자체에 반영된다는 그 상급자들의 이제 개인적인 이해관계겠죠. 그런 것 때문에 쉬쉬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군 내부의 어떤 전체적인 문화 그리고 지금 갈수록
군 내부에는 사관생도부터 시작해서 부사관도 그렇고 여성 장병들이나 여성 병사, 여성 지휘관들이 비율이 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남성 위주의 획일적인 군대 문화에서 여성 장병들이나 지휘관들이나 간부들이 늘어나는 이 추세에 맞춰서 예. 군내 병영 문화의 남녀 형평성이나 성인지 감수성들을 훨씬 더 많이 교육을 하고 예. 개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총체적으로 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하게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여성 부사관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넘어서서 이걸 은폐를 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오히려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때까지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예. 찢어지겠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 이게 아까 화면 나왔습니다만 이게 언론에 뒤늦게 알려지자마자 2시간 반 만에 절차 다 밟아서 구속하고 예. 영장 집행하는 그런 군 검찰인데 네. 3개월 동안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이게 저는 군 내부의 이 은폐 문화 그리고 그 상급자들의 이것들에 대한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문화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발본 세곤해서 그 책임 물을 건 책임 묻고요. 그리고 일벌백계로서 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상급의 지휘라인까지 책임을 묻고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여성 지휘관과 간부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의 군 네. 내부의 지금 병영 여군 문화 비율이 한 개선이다. 6에서 8% 정도 맞습니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예. 늘어난 추세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사실은 참- 진짜 전시 효율적 지휘 체계를 위해서 그 군사법원 제도를 두는 건데 이번에도 뭐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좀 폐지하자고. 평시에는 적어도. 적어도 평소에는 폐지하자. 적어도 평시에는 운영하지 말자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구체적인 진짜 좀 그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 군 내부에 그 조직적 폐쇄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삼권 분립을 왜 합니까? 결국에는 삼권 분립이 각자의 권력이 견제 균형을 맞춰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군의 특수성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전시에서 효율적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평시에 왜 그 지휘부에 이른바 그게 권력으로 치면 행정 권력인데 군 지휘부에 사법권까지 주는 겁니까? 심지어 이 군사법원은 군 판사 이 전문가들이 아닌 지휘관이 거기 재판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건들이 자꾸 조직적으로 덮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군내 사건 관련해서 성범죄 사건 관련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5천여 건 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실형에 선고된 사건들은 10% 내외입니다. 예. 근데 일반 법원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실형 선고율이 그 당시에 25%가 이미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 못 미치는 실형 선고율을 갖고 있고 그 와중에도 상당 부분의 범죄가 은폐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밖에 일반 법원에서 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자, 군사법원 폐지 안 되면 관할 범위라도 좀 축소하자. 자, 이 문제 지금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법원의 그 내부의 통제를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휘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네. 저는 물론 이 사건을 바로 군사법원 폐지 문제로 연결시키기는 조금의 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군 내부의 만연한 폐쇄 문화와 상명하복 문화 그리고 예. 여성 지휘관과 간부들이 비율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병영 문화의 혁신 이게 좀 중요하고요. 군사법 문제는 비단 이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휘관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법원과 검찰이기 때문에 우리 이 민간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사실 행정부나 이 입법부로부터 자유로운 삼권 분립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된 체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대 내에서만은 이 군사법원 자체가 형식상 법원이지만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군 검찰도 그렇고 군 법원도 그렇고 지휘관 통제하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될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이 부분을 바로 지금 이 성추행 사건에서 그것이 마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전혀 단 하나의 그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파헤쳐서 책임 묻고 일벌백계하고 그다음에 군 내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예. 병영문화 혁신 문제라든지 그리고 군 내부에 있어서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증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부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대통령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최고 상급자를 포함해서 지휘 라인의 라인도 엄중 문책하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국방장관직을 걸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 감찰, 그다음에 수사에 관여한 예. 사람들 중에 과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고받고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있는지, 이게 딱 요 규정은 아니지만 원래 이 군형법에는 부하범죄 부진정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부하범죄 부진정이라 어떤 겁니까? 이제 부하 다수가 공모해서 범죄를 은폐하는 걸 알고도 묵인하면 그 지휘관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범죄들을 알고 아니면 그 은폐에 가담한 범죄들을 알고, 이게 사실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알고도 계속해서 이걸 은폐해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려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때 이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을 관할하는 게 현재 지휘관들이에요. 예. 지금 1심 보통 군사법원 같은 경우는 거기 사단장급에서 관할이 됩니다. 예.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에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 지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국방부로 이관이 돼가지고 국방부에서 수사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지휘 라인에서 은폐되고 범죄가 덮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도 내렸지만 예. 그 국방장관은 정말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 하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2013년, 2015년, 2017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 하나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확실한 보완 대책을 내놓고 그 보완 대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도록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역시 중요한데, 지금 제기하신 군사법원 문제 외에요.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군사법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좀 큰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장기적 과제로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주목을 해서 책임자를 확실하게 문책을 하고 처벌하고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은폐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은폐라는 것은 가해자한테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군 당국에 바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시점부터 3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 당했다고 신고하는 그 순간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그다음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매뉴얼대로 군 검찰이나 군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해야 될지에 대한 입법화된 매뉴얼 자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요. 어떻게 입법적으로 보완이 그런 되는 것들을 게 이제 여야가 맞다고 지금이라도 보시죠.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예. 해야 되고,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 과제나 앞으로의 과제 속에서 20대 국회에서 한다고 치면 예. 당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국방장관이 직을 걸고 하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밑에 이제 공군 참모총장도 있고 또 해당 사령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해당 전단 또 비행 단장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윗선이 어디까지 은폐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은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이라도 이 부분이 은폐에 대한 지시를 상부에서부터 내려갔던 건 아닌지 이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그 북한군 노크 기순도 있었고 북한군이 어선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몰랐던 이런 방위가 뚫렸던 이야기들도 그 에아 사단이나 에아 부대의 문제이지만 그 부분이 지휘라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 그다음에 전단 단장, 그다음에 상급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은폐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수사 감찰 인사 그뿐만 아니라 지휘 라인 전체에 대해서 특히 이 성범죄에 관해서 별도 특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요. 별도 특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특가법 위반 행위에 예. 관련해서 그 특가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수사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특수직무유기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유기징역이라는 중한형으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하범죄 부진정 같은 경우는 다수가 공동으로 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다 예. 형도 3년 이하로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말고 성범죄에 관련해서 은폐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가중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과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국방부가 약속한 사안이에요. 예. 입법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죄 은폐에 가담한 사람들 가중처벌 예. 별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야 한 목소리로 지금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 대책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고요. 이용구 전 차관의 사표는 어제 수리됐습니다. 당시 택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잠시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전화상으로 내가 뒤에서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그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왜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바로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내가 왜냐면 영상이 있어. 난 다 봤는데 그 사람. 택시기사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제 그 앞서 보신 그 영상, 그 블랙박스 영상 안에 이제 폭행 장면, 폭언 장면이 다 이제 담겨 있는 걸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내사 종결을 했는데 네네. 택시기사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한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공개한 이유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때 당시에 다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고 뭐 이제 사건을 내사 종결을 했는데 실제로 그 수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경미하게 처리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어찌됐든 이게 특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폭행으로 입건한 다음에 내사 종결 사안은 아닌 게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합의를 다 끝낸 사안인데 이후에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 그 본인의 어떤 그 뜻과 의지니까 그걸 저희가 뭐 그 내부의 어떤 그 사람의 의사를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가 지금 경찰에서 증거인멸로 입건을 네. 지금 했다고 해서 네네. 혹시 이 부분이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내 증거 여기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원본 영상을 삭제했으면 여전히 증거인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복사 증거, 그러니까 이 복사 영상물 같은 경우는 그 예. 성립의 진정에 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본 영상 삭제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는 자신이 불리한 형사상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그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우리 판례가 독특하게 교사 행위만큼은 이제 그 불법이 이제 정도를 넘는다고 봐서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교사가 성립되려면 필연적으로 정범 이른바 예. 그러니까 증거 인멸자의 범죄도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법리상.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돼서 이용구 차관을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인지 아닌지, 즉 차가 완전히 정찬 상태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쟁점이었는데요.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이 논란은 이제 뭐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방송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해서 예. 영상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 일단 그 이른바 내비게이션 그 목소리가 나와요. 네. 그 음성에 나와서 곧 도착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진행 중이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화면에서도 그 폭행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그 창문으로 지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선 게 아니라는 건 이번에 뭐 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특가법상 멈춰진 아닌 이동 중인 차, 운행 중인 차라고 한다면 저 정도의 폭행이면 사실 특가법상에 당연히 취지가 맞게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 수사는 뭐 지금이라도 진행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 법무차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원칙대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뭐 제가 볼 땐 당연한 이야기 네.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지난해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지난해 말에 있었고 이용구 차관이 법무차관이 되면서도 언론에 의해서 이 폭행 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이 사건이 계속 흐지부지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용구 차관 현직 법무차관이 있으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번복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니까 내가 맞다. 그러나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헷갈렸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00만 원이 이제 수수한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합의금 쪽으로 줬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서초경찰서나 지금 특별수사단이 새로 수사하는 것이 예. 이 피해 기사인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입건을 했다는 것은 이 돈 1,000만 원을 주고 증거인멸을 부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서 지금 같이 정리를 해서 수사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갈수록 좀 상황이 좀 복잡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의 그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시 기사에게 준 합의금이 1,000만 원. 네. 보통 이제 오가는 합의금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앞서 택시 기사 인터뷰 내용 듣고 오셨지만 내려서 나를 깨우는 과정에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부분이 좀 근데 더 사실은 도마를 뭐 오는 것 증거인멸 같은데 어떻게 관련해서는요. 예.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금품이 수수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체가 뭐 구속요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해당 증거가 범죄의 증거임을 알면서도 그 증거를 없애려고 이제 교사를 했느냐 그리고 예. 실제로 그 교사에 따라 증거가 인멸됐느냐 여부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저기 지금 뭐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가 그런 부탁을 받고 그대로 증언한 건 아니잖아요. 예. 자기가 깨워서 하라고 증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부분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예.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 가능할 수 예. 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CCTV 관련해서는 원본 영상의 삭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가성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용구 차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히 그 상황을 오해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기사를 굳이 그렇게 멱살을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취해서 제대로 그걸 행동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겠죠. 현직 변호사이고 직전에는 뭐 판사도 거쳤고 예. 이제 또 자기가 또 어떤 중요 직책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고액의 합의금이 이 정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합의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뭐 중대한 폭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닌가. 근데 이 과정에서 어찌됐든 CCTV 영상을 경찰이 실제로 확인했다면, 아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면 이 사건을 가는데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특수직무유기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사관들의 특수직무유기 범죄 성립 여부는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좀 수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합의금 액수도 그런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왜 이렇게 액수가 많냐는 데 대해서 해명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 이런 해명을 해놔서 이 해명이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변호사였고 예.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이제 언론에 왕왕 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름 솔직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 그전에는 법무부에서도 국장을 해줬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기사를 술 취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것이 범죄 사실화돼서 입건이 되고 수사를 받으면 일단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만나서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제 이게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뭐 술 취해서 일단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하고 있는 기사를 폭행한 것 자체도 놀라운 예. 일이거니와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틀 뒤에 바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슨 큰 무엇을 덮으려고 했던 것인가에 예. 대한 충분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수처장 후보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라서 빨리 이 부분을 무마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이상의 예컨대 아까 나왔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뒤에 와서 문을 열고 나를 깨우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냐라는 다양한 또 거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택시기사 증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증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런 식의 대가나 그런 식의 어떤 무마에 대한 그리고 진술의 번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돈을 좀 고액으로 좀 송금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건 담당 경찰이 사건 엿새 뒤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보고를 안 하고 퇴근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에 윗선의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자, 이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좀 들여다볼 대목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 아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은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인사부실 검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로 부실 검증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따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혜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즉각 해임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말단 경찰관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에서 계속 제기해왔었는데 인사 문제 있을 때마다 김혜숙 인사수석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즉각 해임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럴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제가 뭐 인사검증 라인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내사 종결됐습니까? 입건이 안 됐어요. 불입건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입건이 안 된 범죄에 대해서까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잘 몰라서 정확히 그러니까 답변을 청와대가 하겠는데. 알았을지 몰랐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그걸 알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지금 경찰은 나름대로 충분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담당 경찰들 중에 실제로 이용구 차관이 그 공수처장의 주요 후보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로 입건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나름 내실 있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굳이 특검을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청와대의 어떤 인사 라인들 검증 과정에서의 불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그 특검을 얘기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냥 정쟁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정쟁화하겠다는 것보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른바 이 정부의 고위직을 경찰에서 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해태하거나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 라인들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예. 이걸 자꾸 정쟁화해 가지고 뭐 인사 라인까지 뭐 인사 라인의 불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알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을 가진 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책임인 것이지 그게 무슨 범죄 혐의와 관련됐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꾸 특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걸 그냥 이런 방식으로 정쟁화로 끌고 가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사건의 의미와 그다음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부분에서까지 왜곡을 처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자, 경찰의 진상조사 수사 지금 이대로 지켜보면 충분한지 이거 하고요. 지금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여부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인사검증의 부실 문제를 지적을 한 예.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혜숙 인사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초소에서는 내사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후에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된 그 사건 자체 서울경찰청의 생활안전과에는 보고가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추후에 합동수사단에서 네.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초경찰서에서는 그 정도 고위급이면은 서울경찰청에 보고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생활안전과까지는 보고된 것이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에 고위공직자 거론이 되고 있던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내사 종결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됐다면 이게 청와대 인사 라인에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예.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는. 그럼 어쨌든 만약의 경우 서울경찰청에 보고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수석실에서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직무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예. 것인지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약 그것을 알고도 차관을 서둘러 임명했다고 한다면 은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제기하는 거고요. 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을 보고 그것이 만약에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의혹을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지금 처음부터 제기됐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가서 택시기사가 이야기했고 그럼 동영상 안 본 걸로 할게요 하고 정리하고 내사 종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6개월 뒤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커져 있어서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게 높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또 공수처장으로 네. 거론된 사람이니까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경찰이 어느 선까지 이 부분을 좀 봐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게 이제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지금 직접 수사의 검찰 수사권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경찰한테 상당히 많은 1차 수사권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걸 보면 정말 현 정권에 가깝거나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노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볼 때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혹도 분명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뒤늦게나마 경찰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 진상 조사 외에도 지금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된 이런 상황인데요. 경찰 개혁 문제, 이 문제도 앞으로 좀 들여다볼 네. 대목이다. 이 점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자, 정정하자면 그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 종결권은 최종적인 게 아니고요. 예. 이 사건은 수사 종결도 이 사건은 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이뤄진 사건이고 이건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내사 단계.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아예 그 예전부터도 검찰이 뭐 지휘할 수 있는 사건 부분이 아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검찰에 검사 한 명에 집중된 권한이 경찰 여러 명에게 흩어지는 형태인데 권력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견제도 되지만 예. 통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검찰이 과거 사건 전체를 쥐고 있을 때 검찰의 그 검찰 지휘라인 몇 명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정권 입장에서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결지어서 말씀하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검찰 권력이 비대했기 때문에 수사권이 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참 이런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이 은폐될 의혹에 대한 어떤 그거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게 아니고요. 예. 경찰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물론 그 이전이고 그다음에 완전한 게 아닌 게 경찰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을 하게 되면 종결해서 자기의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사건을 한 달 이내 들여다보고 문제가 예. 있으면 보완 수사를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수사 종결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반성문을 발표했던 초선 의원들, 최근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을 내면서 초선 의원들이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부분 주목됐었는데 어제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자,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뭐 송영길 대표가 그 전날 우리 그동안 있었던 모든 논의 내용을 총화해서 대표가 한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적절한
사과였다 이런 의견도 있고 왜 쓸데없는 그런 사과를 왜 지금 또 하냐 뭐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질질 끓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대표가 사과를 했으니 일단락 짓고 앞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보면서 좀 정책 대안 중심으로 가서 유능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으로서의 모습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이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가기 전부터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네. 이거 이제 일단락 짓고 정책 대안 중심으로 가야 한다. 초선들 의원이 여기에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예. 있을 거예요? 그건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당연히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복리민복을 챙겨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과거의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심지어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번 송영길 당대표의 사과문을 보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누려왔던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특혜를 사실상 누려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을 통렬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그 일개의 어떤 자연인님 피고인으로서 본인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뭐 공당의 입장을 더 이상 이제 발표할 부분은 아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방어권을 헌법상 자신이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당이 얘기할 부분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 예. 송영길 대표 사과 이후에 지지층 사이에서는 강한 네. 반발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예. 또 한번 뭐 어떤 갈등이 그 동반될 가능성이 지지층들도 없을까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예. 송영길 당대표의 그 사과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했던 사과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리고 또 때로는 국민 일반의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한 특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런 어떤 예. 죄의식이라든가 어떤 거리낌 없이 누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도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송영길 당대표가 다시 한번 그 입장을 기초해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과연 검찰과 그 검찰 가족들에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 검찰 가족들에게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과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느냐.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98만 원 불기소 세트 관련해서도 과거에 네. 분명히 또 국회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마디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본인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네. 장모는 자신이 전혀 제3자한테 피해 입힌 바 없다고 하지만 이미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정직 처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옷을 벗었던 박수찬 검사장이 기소한 사건도 지금 걸려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마치 공작 정치를 언급하는 건 그 이른바 그 자기 어떤 그러니까 검찰의 검찰 후배를 욕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중하시고 거기도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국 논란 어쨌든 마무리하고 좀 대선에 집중을 하자 이런 당내 분위기가 좀 조상우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좀 강한 것 같은데 대선 경선 연기론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대선 좀 경선 짧게 얘기해 얘기로는 잠깐 나왔다가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또 뒤에 군소 후보들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계속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예.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계속 사실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그러면 연기를 하면 이게 좀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예. 변화 있는 화두를 던지고 뭐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연기론이 힘을 받을 텐데 여전히 그 부분 관련해서 지지율에 큰 어떤 이상이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경선 연기론을 계속 짚히는 건 뭐 별다른 효과도 없을 뿐더러 원칙대로 가는 동의밖에 게 어렵다 이렇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에서 보면은 지금 앞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지금 여당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견제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 수도 있고요. 옆당으로 가면 이준석 돌풍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봤을 때
지금 유불리만 따져본다고 하면 경선을 연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까? 짧게. 누구 유불리를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예,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 민주당 유불리는 뭐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기 개인적인 거 말고요. 그냥 근데 민주당. 뭐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지금 후발 주자들이나 지금 뒤처지고 있는 주자들이 경선 연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더 따라갈 수 있는 추격할 시간을 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 명분은 뭐냐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조기 가시화되는 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예. 왜냐하면 9월에 민주당은 확정이 되고 국민의힘은 11월 달에 되기 때문에 2달 전에 미리 허벌판 혼자 나가서 집중 공세를 받을 텐데 뭐하러 하겠느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유불리는 제가 잘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예. 논리상 조기 가시화, 대선 후보의 조기 가시화가 불리하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 총장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검찰 수사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예. 가족 비리에 같이 공범으로 확인이 돼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윤 총장 가족 사건 윤 총장하고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윤 총장 사건을 같이 하자고 하면 네.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조국 사건 때 과잉수사,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고 검찰개혁하면서 네.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했는데 윤 총장 똑같이 하자. 그럼 제가 볼 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스스로의 모순에도 논리에도 맞지 않나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아서 국민의힘 전대회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제는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일제히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당심에 호소를 했는데요.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 보수의 심장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소신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한번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2.28 민주화 운동,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의 총본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관한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치졸하고 참으로 치사합니다. 즉각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쭉 보고 오셨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도 듣고 오셨고요. 신공항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이자 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자 아무래도 눈에 띄는 건 이준석 후보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를 발탁해줘서 고맙지만 당시에 탄핵을 정당했다 소신 발언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후보의 선거 운동 노선에 맞춰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겨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자리에 모인 당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TK 대구 경북 지역의 당원들입니다만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TK가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이제 탄핵의 강은 건너서 내년에 어떻게든 이 빼앗긴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내년의 정권 교체에서의 대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는 일단 과거의 역사는 접고 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당대표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저기서 나와서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운동 노래 부르고 사면 이야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향수의 효소에서 표를 얻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했다고 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초대해서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는 자기 과거 인연을 소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고 예. 탄핵의 강을 건너서 이제라도 내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탄핵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치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네.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장 앞서가는 야권의 대선 후보인데 윤 총장이 MB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사람인데 내가 당대표가 돼서 그러한 역사의 강을 건너야만 윤 총장이 마음 놓고 여러분과 함께 통합을 해서 내년 정권 교체 선봉에 서지 않겠느냐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이준석 바람이 계속 될까 안 될까 궁금했는데 자, 어제 나왔던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격차가 오히려 3배 가까이 지금 벌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대권주자 선호도에도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40살이 안 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어서 대선에 못 나갑니다만은 무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보다도 높게 나온 결과치거든요. 자, 조상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당한 야당이 아니에요. 정당이 아니라 건강한 야당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언제까지 그 과거의 탄핵에 그 어떤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야당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뭐 정당사라든가 정치사에서는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털어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보수 유권자들도 지금 이준석 후보의 이 정도 지지를 보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도 탄핵의 어떤 그 굴레를 벗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집권으로서의 어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정신과 기조를 잃지 않고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주의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진정 청년 정치인이라면 그런 청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자본에 기초했을 땐 소수자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서 그 진정한 청년 후보다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 정치권에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네. 이 바람을 타고 30대 보수 정당의 대표가 나올지 아니면 중진들의 뒤집기가 막판에 있을지 저희가 이 소식은 다음 주에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